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스트레스가 왜 생길까를 안다면은 이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도 쉬울 것 같습니다. 한스 렐리라는 스트레스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은 없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은 없다. 단지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적인 마음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스트레스는 왜 생기느냐를 지금 한번 쭉 보는데요. 자,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관심의 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관심의 원은 뭐고 영향력의 원은 뭐냐? 원은 뭐냐?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 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안 되죠. 자, 물리적인 날씨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요즘 사회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경기가 좀 어렵죠? 정치 상황이 썩 좋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정치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경제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건 사회적인 날씨. 사회적인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자, 물리적인 날씨, 사회적인 날씨,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난 일 봐봐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경험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자, 어릴 때 스님한테 혼났던 기억 때문에, 뭐 억울한 일 때문에 지금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흘러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엎질러진 물을 또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 경험에 집착하면서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 물리적인 날씨, 뭐 비가 내린다, 눈이 온다 이런 물리적인 날씨, 그 다음에 사회적인 날씨, 뭐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다, 경제적인 날씨가 안 좋다, 또 직장의 날씨가 있을 수도 있죠. 직장에 가니까 뭐 직장 상사가 나를 좀 괴롭힌다든지, 직장 동료들이 나를 괴롭힌다든지, 또 영업하는 경우에는 어떤 고객들을 만났는데 어떤 고객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사회적 날씨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유 변명을 되게 돼요. 이유 변명. 요즘 정치하는 누구들이 뭐 했어. 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계속 뭐뭐 때문에 이유 변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이유 변명이 된다는 것은 무책임,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뭐, 누구 때문에, 어떤 과거에 잘못된 그 사건, 경험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유 변명은 바로 무책임으로 가는 무책임. 나는 책임이 없다. 즉,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무책임은 통제력의 상실이 돼요. 통제력 상실. 아무것도 안 하죠. 통제력의 상실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구속이 되느냐. 과거 사건에 구속이 되고, 과거의 상황의 경험에 구속이 되고, 현재의 상황에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유 변명을 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더라. 자, 그럼 그 반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영향력의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향력의 원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영향력의 원이라고 그래요. 나와 관련된 것. 나와 관련된 것. 자, 보세요. 내 머리 생각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의 믿음 통제할 수 있나요? 마음의 태도. 그쵸?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자,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가능하죠? 긍정적인 글을 쓰는 것 가능하죠? 네.
직업을 선택하는 것, 만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뭐 이거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바로 영향력의 원이에요. 나한테 달려있는 것, 나와 관련된 것. 자, 이 나와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 아, 이거 나한테 달려있구나.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통제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통제력이 커진다는 거죠. 통제력이 커진다는 건 뭘까요? 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더 큰 자유. 자유는 뭘 줄까요, 여러분들? 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내 삶에 어떤 힘든 사건, 힘든 경험, 힘든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책임이다. 라는 태도로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누구에도 이유 변명을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릴 거예요. 자, 따지고 본다면은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 변명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절대 탓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원망을 하면 안 되고 절대 이유 변명을 대면 안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내 탓입니다. 이것도 내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내 책임입니다. 이것도 내 책임입니다. 자, 이것도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의 이제 원천을 좀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7가지 원천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 걱정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시작. 걱정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걱정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걱정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대요. 40%는.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과거에 일어난 일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죠.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10%는 아주 사소한 걱정거리를 갖고 있어요. 4%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네. 10%만 그럴듯한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96%는 어때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걱정이 이제 필요 없는데 우리는 96%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낳더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삶의 의미와 목적의 결핍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시작. 삶의 의미와 목적의 결핍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미래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의미 추구 심리학을 완성한 분인데, 이분은 그 유태인 정신과 의사 출신입니다. 1940년대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 자기 부모도 다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아들, 딸도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났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를 연구를 했죠. 자,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나치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였냐면요. 자, 이 물 있잖아, 물. 하루에 물을 한 컵만 주는 거죠. 어떤 큰 컵에. 한 컵만 주면 이 한 컵은 마시는 양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시는 양도 부족하니까 당연히 세수를 안 하겠죠? 양치도 안 하겠죠? 몸을 씻지 못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유태인들을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먹고 자고 하는 그 숙소에 오줌을 누고 똥을 누는 거예요. 금방 그 돼지우리처럼 지지분해지고 냄새가 나고, 자, 씻지 않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바뀌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짐승처럼 바뀐 인간 이하의 이 지저분한 존재를 자,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치들이 양심의 가책을 줄이면서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 중에 차마 죽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나치들도 차마 죽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이 물 한 컵을 주면은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은 남겨두는 거예요. 목이 막 아무리 말라도,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반 컵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 컵을 가지고 간단하게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씻고,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를 하면서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 유지하려고 했던 이 유태인들을 차마 나치들이 죽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살아나왔어요. 자,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삶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오더라. 이만큼 이제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근데 죽음의 수용소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태평한 세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또 자살을 하고, 뭐 요즘 연예인들도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연예인 자살. 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완성되지 않는 일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시작. 완성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근하면 어때요? 퇴근하면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우리 자, 또 결혼 안 하신 미혼 분들도 계신데, 만약 연애를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헤어져야 되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헤어졌어요. 정리를 다 잘 못하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하고 이제 그냥 아주 제대로 정리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막 연락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 엄청 쉽게 받겠죠. 많이 받겠죠. 그죠? 부부간에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계속 뭐 심리적으로는 그래 니 잘 사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막 옆 동네로 이사 와서 막 어떻게 사는지 막 보고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이런 분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되지 않는 인간관계에도 스트레스를 주고요. 정리되지 않는 일도 스트레스를 주더라. 그런 점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 뭐라고요? 네,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 항상 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지원생의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막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중도에 안 나오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막 장기간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완전히 좋아진 상태에서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아직은 상담이 끝난 것도 아닌데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막 그거 제가 해야 될 일을 못 한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제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야, 우리 아들 올 거다. 곧돌아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저는 감사한 거죠. 그러면 미완성이 아니잖아요. 이제 완성을 제가 시켜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는데, 제가 9월, 10월 달 2달 동안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원 선생님 포함해서 몇 분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왔는데, 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황적으로 빠진다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부모랑 갈등을 겪는다든지, 그러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미완성은 정말 큰 스트레스를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대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마무리. 아주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야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시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영업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업하는 분들이, 이게 계약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스피치 발표하는 분들은,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실패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피드백. 그래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실패라는 건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따져보세요. 성공은 좋은 판단의 결과죠. 맞아요? 성공은 좋은 판단의 결과입니다. 좋은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죠? 좋은 판단은 이런저런 시행착오 속에서 나오죠. 자, 이런저런 시행착오는 때때로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좋은 판단을 내리면 성공의 결과가 따라오더라. 결국은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실패도 성공의 일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드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 뭐 대학 시험 친다면 이번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합격 안 해도 괜찮아. 1년 더 재수하지 뭐. 자, 그래가 성사되면 좋겠지만은 안 돼도 괜찮아. 안 되면 한 수 배우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강박한 힘을 갖고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낳는다. 시작. 거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낳는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앞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남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지다 보면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이야기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완전에 대한 어떤 욕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거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현실에 대한 거부가 스트레스를 낳는다. 시작. 현실에 대한 거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불편한 현실을 피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두려운 현실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쵸? 자,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하는 이 경향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회피성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자, 불편하지만 대결하고 어색하지만 대결해서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걸 우리는 대결성. 자, 따라하세요. 대결성. 회피성과 대결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대결성이 항상 이기죠. 그래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라도 절대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대결해서 이겨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발표 불안으로 본다면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발표 자리를 계속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더 커져서 나중에 발표 불안증이 되는 거잖아요. 자, 대인 공포증은 왜 생겼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사람 만나는 걸 계속 회피하잖아요. 피하다 보니까 자, 사람이 불편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대인 공포증이 되는 거잖아요. 대인 공포증이 더 오래되면 언둔형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두려움은 회피할수록 커지고, 자, 두려움은 회피할수록 커지고, 대결할수록 줄어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결성은 우리 행동심리치료에서는 체계적 둔감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계적 둔감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두려운 것도 처음에는 벽에
두려움이 또는 베개 불편함이 두 번째 도전을 하니까 80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 도전하니까 60으로 줄어들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도전하고 대결하니까 제로로 내려가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 센터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오는 게 어색할 수 있죠.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개 불편함이었어요. 두 번째 올 때는 80, 세 번째 60, 네 번째는 뭐 50 쭉 내려가다가 한 20분 정도 와버리면은 편안해진다는 거죠. 우리 지원 선생님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선생님도 이제 처음에는 오기 힘들지만 계속 오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줄어들고 나중에는 여기 오는 게 굉장히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결하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분노가 스트레스를 낳는다. 시작.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분노, 억울한 마음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도 제가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남녀 차별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때문에 아들은 귀하고, 딸은 뭐, 가치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막 차별 대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는 어떤 분도 그랬어요. 이제, 자, 아들은 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누나예요, 누나. 이제 누나는 학교에 갈 때 멜로디언을 안 사주고, 멜로디언 아시죠? 멜로디언. 동생은 멜로디언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멜로디언을 안 사줘서 학교 가니까 막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손 들고 벌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사달라 하니까 사준다라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딸이 나한테는 안 해주고 아들한테는 해주지? 내한테 먼저 해줘서 내가 쓰다가 동생한테 물려줘도 되는데, 이왕 사줄 것 같으면 나한테 먼저 사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얄밉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차별 대우받았던 것, 비교당했던 것, 공개적으로 창피당했던 것. 이제 어른들은 있잖아요. 어른들은 본의 아니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특히 상처를 많이 줘요. 뭐, 이웃집에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아들은 귀하게 키우고 또 딸은 무시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억울함이나 원망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면은 한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풀지 못하고 쌓이다 보면은 마치, 댐에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나중에는 댐 뚝이 터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마음도 댐하고 같아요. 계속 이 억울함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죠.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 얌전한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엉엉 울고 또는 뭐 술증 부리는 이런 경우 많이 봤죠? 대개는 이 분노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착한 행동 하다가 나중에 막 술 마시고 울고 막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다혈질도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쌓아두는 거는 병이 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좀 심한 사람들은 평소에 좀 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참만남 훈련하죠. 참만남. 실컷 이야기한다. 자, 실컷 이야기한다. 매일매일 좀 실컷 이야기해야 돼요. 뭐, 속에 있는 이야기 막 하셔야 돼. 수다를 많이 떨어라, 수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막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두지 말고. 두 번째는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는다. 시작. 발성 웃음 훈련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센터에 운명예찬, 뭐 이런 거. 단계별 발성, 웃음 훈련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떨쳐버려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분노 억울함의 원천에 해당되는 체면 치료를 하셔야 돼요. 체면을 통해 어릴 때 그 힘들었던 거, 이걸 이제 치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동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분노가 좀 많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뭐 또 권투, 복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분노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씹는 음식 있잖아요. 씹는 게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오징어. 그 다음에 이제 껌 씹기. 또 뭐 질긴 거. 지포.
평소에 이런 걸 많이 씹어줌으로써 분노를 배출시킬 수가 있다. 이제 분노는 씹으면서 쉬면서 이렇게 없어진다. 자, 훈련은 참만남 훈련. 자, 소리 지르고 크게 웃기. 그다음에 세면 치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